동남아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바이든 대통령, 일본 기시다 총리와 양자 3자 회담을 잇따라 엽니다.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침공과 남중국해와 관련해 국제법 원칙을 따라야 한다며 러시아와 중국을 겨냥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시물센터가 오늘 운영을 종료합니다. 900여 점은 주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특별수사본부는 윗선 부실 수사 논란에 수사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전자장치를 끊고 달아난 김봉현 전 회장을 추적 중인 검찰이 도주 조력자로 지목된 김 전 회장 조카의 휴대전화와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했습니다. 도주 과정에서 조카 차량을 이용하고 휴대전화 유심칩도 맞바꾼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미국 에어쇼에서 2차 세계대전 때 활약했던 군용기 2대가 공중에서 충돌해 추락했습니다. 사상자 규모는 확인 중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현재 동남아 순방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미국 바이든 대통령과 일본 기시다 총리를 잇따라 만나 숨가쁜 연쇄 정상회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미 정상회담은 30분 전쯤 종료가 됐고 한미일 정상회담도 조금 전에 종료가 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이어서 한일 정상회담이 잇따라 진행이 됩니다. 이 북한에 대한 고강도 경고 메시지가 예고됐던 상황인데 자세한 상황을 캄보디아 현지에서 동행 취재하고 있는 김정우 기자에게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먼저 한미일 정상회담 소식부터 정리를 해주시죠. 네, 한미 정상회담이 먼저 진행이 됐고 그리고 곧이어 한미일 3국 정상회담이 약 20분 전쯤 이곳 푸놈펜의 한 호텔에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나토 정상회의 계기로 열린 3국 정상회담 이후에 약 5개월여 만입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과 같은 위협이 커지는 가운데 이들 새 정상의 메시지에 관심이 집중된 상황입니다. 윤 대통령은 취임 후 북한이 50여 발의 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특히 한 발이 NLL을 넘어온 사실을 언급하며 우리 국민이 깊은 슬픔에 빠진 시기에 심각한 도발을 감행한 김정은 정권의 반인도주의적, 반인륜적 성향을 비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를 위로한 뒤 북한 도발과 대중 견제 목적인 대만 해협 문제를 거론했고 기시다 총리는 북한 도발 경고와 한미일 연계 강화를 말했습니다. 자, 이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의 양자회담, 한미 정상회담이 이제 앞서서 열렸는데 6개월 만에 열린 거죠? 예, 그렇습니다. 방금 이 한미 정상회담 결과가 났는데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양 정상은 북한 도발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을 했고요. 그리고 최근 북한의 전례 없는 공세적 도발에 한미 간 확장 억제를 실효적이고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한미 간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관한 협의 채널이 긴밀하게 가동하고 있다고 하고 지난 10월 바이든 대통령이 친서를 통해 IRA 관련 미국 측의 진정성 협의 의지를 확인해 주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미일 정상회담에 이어 한일 정상회담도 열릴 예정인데 캄보디아 일정을 오늘 마무리하는 윤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인도네시아 발리로 이동해 경제 외교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푸놈펜에서 TV조선 김종호입니다. 이 한미일 회담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이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한 발언도 눈길을 끕니다. 윤 대통령은 중국 리커창 총리 앞에서 남중국해가 평화와 번영의 바다가 되어야 한다며 긴장고조 행위 자제를 촉구했고 러시아 외교장관 바로 옆자리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북핵 대응을 위한 협력도 당부했는데 한층 더 구체화된 윤 대통령의 외교 구상을 이어서 홍현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세안 회원국과 미국, 중국, 러시아 등 17개국이 참석한 동아시아 정상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ICBM을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국제사회가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북핵 대응을 위한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평화로운 인도태평양을 위해서는 북한의 비핵화가 전제되어야 한다며 한국판 인도태평양 전략을 다시 강조한 겁니다. 연대와 협력을 통해 자유롭고 평화로우며 번영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을 중국 리커창 총리도 참석한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영유권 갈등이 벌어지고 있는 남중국해가
규칙 기반의 해양 질서를 수호하는 평화와 번영의 바다가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당시 공동 성명에 포함된 적은 있지만 윤 대통령이 이를 공개석상에서 직접 언급한 자체가 중국에 대한 강한 압박 의지로 해석됩니다. 보편적 가치와 규칙 기반의 국제 질서를 훼손하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해 나간다는 뜻입니다. 푸틴 대통령 대신 참석한 러시아 외무장관을 바로 옆에 두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침공이 국제법 위반이자 생명과 인권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더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미중 갈등과 러시아 전쟁으로 세계 질서가 재편 중인 가운데 한미일 3국의 대북 공조 강화가 북중러 밀착의 실효적 억제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캄보디아 푸놈펜에서 TV조선 홍현주입니다. 네, 이번 다자 외교에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중국을 의식한 행보가 뚜렷합니다. 오늘 아세안 정상들과 회담을 갖고 양자 관계를 격상하는 내용에 합의했는데 아세안 국가들에게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내일 시진핑 주석의 3연임 이후 첫 미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데 북한의 도발과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 주변의 미 군사력 증강이란 압박 카드를 내놓은 상황에서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유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과 동남아 국가연합 아세안의 정상회의.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7년간 전략적 동반자였던 양자 관계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로 격상한다고 발표했습니다. ASEAN is the heart of my administration's Indo-Pacific strategy, and we continue to strengthen our commitment to work in lockstep with an empowered, unified ASEAN. 그러면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미얀마 유혈 사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아세안과 공조하겠다고 했습니다.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며 주변국과 분쟁을 일으키고 있는 남중국해를 언급한 건 이번 양자관계 격상이 중국 견제에 있음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중국은 이미 지난해 10월 아세안과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고 영향력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상원 과반 확보로 국정 동력에 힘을 받게 된 바이든은 협상력이 강해졌다며 내일로 예정된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첫 대면 정상회담에도 자신감을 나타냈습니다. We just got to figure out where the red lines are and what are the most important things to each of us. 미국은 앞서 북한발 위협을 거론할 거라고 예고했었는데 시 주석이 북핵 실험 반대에 의사를 표명하는 것으로 화답할지 반대로 미국의 압박을 일축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한미 정상회담에 이어 한미일 그리고 한일 정상회담이 연쇄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한미일 세 나라의 북핵 대응 공조 내용이 가장 큰 관심사인데 남성욱 고려대 교수 스튜디오에 모시고 조금 더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남 교수님, 안녕하세요. 방금 전에 한미일 정상 공동 성명이 채택이 됐습니다. 지금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일단 대북 확장 억제 강화 그리고 한미일 세 나라가 북한 미사일과 관련해서 실시간 정보 공유 의향 표명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한미일 정상이 또 경제 안보 대화체 신설 합의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일단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네, 일단 6개항으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예. 내용이 상당히 자세하게 기술이 돼 있고요. 경제와 안보를 동시에 포괄적으로 다뤘다는 측면에서 한미일의 협력이 전방위적이고 포괄적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특히 북한이 ICBM 발사 등 지금 30여 차례 미사일 발사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또 7차 핵실험까지 또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일 3국은 일단은 군사협력을 강화해서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고요. 또 인도 태평양에서 3자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동아시아의 평화와 안정을 추구하고요. 또 이와 함께 지금 글로벌 경제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한미일 3국이 서플라이 체인, 각종 부품이라든가 또 무역 또 관세 이런 분야에서도 협력을 긴밀히 하기로 합의하는 등 전례 없는 3국의 공동성명이 발표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미일 세 나라가 만났다는 것 역시 이제 키워드를 보니까 북한입니다. 북한의 도발에 대한 우려 표명하고 공조를 확인하는 그런 상황인데 교수님 이 아직까지는 이제 표면적으로 이제 공동 성명이라는 형식의
표면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어떻습니까? 이게 한미일 3국이 지금까지는 없던 어떤 북한에 대한 대응책 이런 것들도 나올 수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6월에 나토에서 한미일 정상이 만났고 지금 지금 5개월 만에 두 번째 만남이죠. 네. 그때하고는 상황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도발이 한 30여 차례 이루어졌고요. 특히 일본 열도를 지나가는 미사일이 발사됨으로써 일본에서는 대피 훈련이 이루어질 정도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실시간 정보를 공유한다라는 표현이 있죠. 북한이 도발했을 때 3자가 긴밀하게 협의해서 대응한다라는 것이 들어있고요. 만약에 북한이 추가로 ICBM 발사라든가 또 7차 핵실험을 한다면 3국이 이제 확장 억제, 한미일 3국의 확장 억제를 보다 구체적으로 시행하는 문제를 아마 논의했을 거로 보입니다. 예. 교수님, 그 한미일 정상 공동 성명 내용 중에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경제 안보 대화체 신설, 경제 안보 대화체다. 글쎄요, 저희가 이제 전문가가 아니라서 이게 어떤 그 IRA, 인플레이션 감축법이라든가 이런 문제하고도 저희가 연결 지을 수 있는 부분입니까? 네, 당연히 이제 3국은 군사적으로 협력을 하면서 안보를 책임지죠. 그러는 상황에서 이제 경제 문제가 또 부각이 될 수밖에 없죠. 과거에는 뭐 경제는 경제, 안보는 안보로 분리가 돼 있는데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해서 경제와 안보가 복합적으로 지금 작용하는 국제 질서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일 3국은 이제 한미 간에는 IIA,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이 지금 쟁점이 되고 있고 일본 역시 또 미국의 여러 가지 투자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제 경제 안보를 대화를 계속적으로 상설시해서 대화를 나누는 것이 3국의 국익 증강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을 갖고 있고요. 네. 특히 우리는 이제 이런 문제에 관해서 IRA 법안을 사전에 챙기지 못한 데 대해서 향후에 유사한 사태를 재발 방지 차원에서도 이러한 협의체의 신설을 계속 미국 측에다가 지금 요구해 온 상황입니다. 예. 지금 한미일 정상회담에 이어서 이제 한일 정상회담이 열렸다는 소식은 아직은 전해지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오후에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동아시아 정상회담에서 중국을 향해서 상당히 수위가 센, 강한 그런 언급을 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직설적인 표현이었죠. 예. 두 가지 문제인데 하나는 이제 해양 질서입니다. 사우스 차이나 씨,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항행 질서 자유를 반대하면서 중국의 영해로 간주하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건 2016년에 해양법 판결에서 중국의 주장이 잘못됐다고 판단이 됐거든요. 하지만 중국은 그 이후에도 제1도련선을 설치하면서 중국의 영해로 간주하는 행위를 하고 있는 데 대해서 네. 이것을 절대 단호하게 용납할 수 없다는 표현을 썼고요. 또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요거는 이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겨냥한 건데 중국이 대만 문제에 관해서 힘으로 현상을 변경하는 거 역시 우리나라는 동의할 수 없다라는 약간 리커창 총리가 있는 상황에서 뭐 리커창 총리가 내년 3월에 물러나기는 하지만 대단히 과거보다는 직설적인 표현을 씀으로써 한국판 인태 전략, 인도 태평양 전략을 공식적으로 선언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미일 정상이 지금 북한에 대해서는 경고를 하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중국은 좀 견제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내일 미중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중국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네, 이번 회담 외교 무대가 큰 장인데 내일이 하이라이트죠. 미중 정상. 특히 시진핑 주석은 3년임에 성공해서 앞으로 10년간 중국을 통치하고요. 또 바이든 대통령은 상원에서 네바다주에 승리함으로써 일단 힘을 받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네. 각자 국내 정치가 든든해졌죠. 이런 상황에서 양측이 물러서기보다는 대립을 아마 선호할 것이고 미국은 레드라인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사실 외교에서 레드라인 표현 쓰기 쉽지 않은데 양측이 앞으로 충돌이 불가피할 거라는 것을 전망해 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남 교수님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태원 참사로 마련됐던 장소들이 하나씩 운영을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실물 센터가 문을 닫습니다.
아직까지 주인을 찾지 못한 유류품이 900여 점에 달하는데요. 현장을 연결해서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김창석 기자, 유실물센터 언제 문을 닫습니까? 네, 약 1시간 뒤인 밤 8시면 이태원 참사 유실물센터는 운영을 마칩니다. 다만 주인을 찾지 못한 남겨진 유실물은 용산경찰서로 옮겨질 예정입니다. 이태원 참사 현장 주변에 수득된 유실물은 총 1,329점입니다. 이 가운데 오후 5시 기준 유가족과 부상자 등 236명에게 총 379점이 반환됐습니다. 한 짝만 남은 신발부터 깨진 안경까지 아직 950점이 주인에게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용산경찰서로 옮긴 이후에도 유실물을 찾아갈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입니다. 네, 수사 상황도 짚어보겠습니다. 윗선 수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네, 특수본은 오늘 이태원역 무정차 요청 묵살 의혹 관련해 서울교통공사 종합관제센터 팀장 등을 참고인으로 소환 조사했습니다. 아랫선만 수사한다는 지적에 특수본은 빠른 시일 내에 수사 범위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며 본격적인 피의자 소환 조사 채비에 나섰습니다. 이태원역 추모 공간엔 오늘도 추모객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개방을 했더라고요. 정말 그 애틋한 마음으로 손주, 자식들 같은 그 젊은이들의 희생을 명복을 빌겠습니다. 상당수 추모객들은 정쟁보다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실물센터에서 TV조선 김창섭입니다. 어젯밤 내린 가을비에 수도권 곳곳에서 침수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비의 전체 양은 그리 많지 않았지만 가을비답지 않게 짧은 시간에 집중적으로 내린 데다 특히 낙엽들이 배수관을 막으면서 침수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박한솔 기자입니다. 빗물을 가르며 서행하는 자동차에 보다 못한 주민이 배수구 뚫기에 나섭니다. 이게 나뭇잎이 다 떨어져서 이 맨홀을 막고 있었던 거야. 시간당 30mm가 넘는 비로 낙엽 더미가 배수구를 막아 침수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하수관 보수 공사가 진행 중이던 서울 은평구 주택가 피해가 컸습니다. 우리 소리가 이 계단을 막 들어오고 난 남이지 저기 저한테 우리가 잘하니까. 주민들은 가을비에 침수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는 예상 못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시멘트하고 그 밑에 장판하고 그런데 물이 다 이제 차가지고 들어보니까 다 잠겨 있고 지금 나온 게 8봉지? 인천 남동구에서도 강풍과 함께 집중호우가 내려 날아온 유리창에 머리를 다친 여성도 있었습니다. 따뜻한 공기가 유입된 상태에서 이제 저기압이 지나가면서 그 후면으로 찬 공기가 남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공기가 충돌하면서 기상청은 가을비의 경우 낙엽 때문에 침수 피해로 이어지는 경우가 잦다며 배수구 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TV조선 박한솔입니다. 전자팔찌를 끊고 달아난 라임 사태 핵심 피고인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공개 수배된 지 사흘째지만 행적이 묘연합니다. 검찰은 도주 과정에서 김 전 회장과 조카가 휴대전화 유심칩을 바꿔 낀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물품들을 압수했습니다. 그만큼 치밀하게 도주를 계획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검찰은 밀항 가능성에도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조성호 기자입니다. 재판을 1시간여 앞두고 전자팔찌를 끊고 종적을 감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라임 사태 주범이신 거 인정하십니까? 검찰은 김 전 회장 조카를 도주 조력자로 지목하고 차량 블랙박스와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도주 과정에서 조카 차량을 타고 휴대전화 유심칩과 맞바꾼 정황을 포착한 겁니다. 검찰은 김 씨가 밀항을 준비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지난달 김 씨 대포폰에 대한 통신영장을 청구했고 추가 범죄 혐의로 9월과 10월 두 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과거 도피 행각을 토대로 예상 이동 경로를 추적 중입니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잠적했다가 5개월 만에 붙잡혔고 해외에 체류 중인 공범 도피를 위해 전세기까지 띄운 전력이 있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밀항 시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해양경찰과 함께 전국 항포구 선박 단속 강화에도 나섰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장애인 단체의 출근길 지하철 시위가 11개월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장애인이 자유롭게 대중교통을 타고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박함이 이해되지만 출근하는 시민을 볼모로 한 시위 방식에도 비판이 나오는데요. 결국 OECD 하위권 수준인 장애인 예산 문제 등에 대한 정부의 지혜로운 해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장애인 단체의 출근길 시위에 맞췄습니다. 출근길 지하철을 멈춰 세우는 장애인 단체 시위가 반복된 지도 벌써 11개월째. 왜 장애인이 여기에 바퀴가 빠져나가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닷새에 한 번 꼴이 60차례 진행된 지하철 시위에 그동안 접수된 시민 불편 민원도 8,000건을 넘어섰습니다. 출근길 시민을 볼모로 한 시위 방식에 대한 불만도 터져나왔지만 우리도 너무 불편하다고 당신들 심정 모르는 거 아닌데 하시려면 청와대 앞이나 뭐 정부 청사 앞인데 이런 데 가서 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몇 사람의 시민의 불평으로 우리가 좌절한다면 우리의 권리는 누가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장애인 권익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습니다.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연대 측은 정부와 국회가 장애인 탈시설과 교육 지원 등 장애인 권리를 법과 예산으로 보장하기 전까지 출근길 시위를 멈추지 않겠다는 입장. 하지만 정부와 여당이 내년 예산안에 장애인 이동 편의 증진과 중증 장애 근로자 근로지원 예산을 260억 원 늘리기로 하는 등 개선책을 찾고 있는 만큼 교통 흐름을 가로막는 현재의 시위 방식부터 중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본인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고통을 좀 그런 방식이 아니라 다른 방식으로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전장현 대표의 버스 운행 방해 혐의를 인정해 1심에서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재판장은 향후 집회 방식을 재고해달라 당부했음에도 이후 출근길 지하철 운행을 지연시켰다고 양형 이유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전장현 측은 즉각 항소와 함께 지하철 탑승 시위 방식도 굽히지 않을 움직임이어서 지하철에서의 장애인의 외침과 시민 불편이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네, 비가 내린 뒤 산자락을 울긋불긋 물들였던 단풍도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남부 지역 단풍 명소에는 가을의 끝자락을 즐기려는 사람들이 많이 찾았는데 박건우 기자가 막바지 단풍 모습을 담아왔습니다. 산 중턱으로 가는 길목이 울긋불긋 단풍으로 곱게 물들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오색빛 단풍이 저마다 자태를 뽐냅니다. 나들이객들은 떨어지는 낙엽을 밟으며 지난 시절을 떠올립니다. 마음이 울적했던 게 너무 울긋불긋하니까 너무 좋고 30대로 돌아간 것 같아요. 독특한 단풍 모양을 배경 삼아 사진을 찍으며 추억을 남기기도 합니다. 이곳 백양사의 당단풍은 잎이 갓난아이 손바닥처럼 생겨 애기 단풍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어제 비가 내린 뒤 날씨가 갑자기 추워져 나들이객들의 옷차림도 두꺼워졌습니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많이 안 추웠는데 오늘 기온 딱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옷 좀 따뜻하게 입고 왔어요. 영남의 알프스로 불리는 가지산에도 막바지 단풍을 즐기려는 인파로 북적였습니다. 단풍 그리고 이 코스 길이 있잖아요. 그래 완전 힐링되는 것 같아요. 기상청은 내일 강원과 경기 북부 등 일부 지역의 최저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고 당분간 일교차가 큰 쌀쌀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 10일 서울과 경기 4곳을 제외하고는 수도권 전역을 규제 지역에서 해제했죠. 그런데 길 하나 차이로 행정구역이 나뉘면서 여전히 규제를 받게 된 지역의 시민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경착륙 우려가 커지는 주택시장 상황에서 규제를 두고 나오는 서울 외곽 지역 목소리를 백대호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경기 광명시의 한 아파트. 104제곱미터 호가가 최고 12억 원에 달합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와 안양천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는 서울 독산동의 한 아파트는 110제곱미터 호가가 8억 원 안팎입니다. 더 넓은 면적에도 길 건너 경기도 아파트보다
호가가 3억 원 이상 낮습니다. 하지만 행정구역상 서울이어서 이중 규제를 받습니다. 지난달 거래 회전율이 0.05%로 서울 최하위를 기록한 노원구. 최근 1년간 집값이 40% 떨어진 곳도 있는데 지난 10일 정부 발표에서 배제돼 규제 지역으로 남자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립니다. 불공평하죠. 집값이 또 바닥을 또 치고 있고 그러는 와중에 다른 지역만 풀어주고 여기는 안 풀어주고. 전문가들은 정부가 집값 경착륙을 우려해 규제 해제 지역을 발표했지만 서울 등을 일괄적으로 제외한 탓에 시장이 반응하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서울 외곽 지역은 집값 급락과 거래 실종, 주변 시세 등을 종합 감안하여 규제 지역 해제를 검토할 만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시장 상황 등을 종합 고려해 다음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서울 외곽 지역 포함 여부를 신중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백대우입니다. 물가도 치솟고 금리도 오를 대로 오르면서 젊은 층의 경제 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다 보니 결혼식마저도 부담스럽다면서 아예 건너뛰는 예비 신혼부부가 적지 않다고 합니다. 그 비용을 차라리 집값 등에 보태겠다는 건데 노 웨딩족의 얘기를 배상윤 기자가 들어봤습니다. 예비 신혼부부인 28살 이유리 씨는 혼인신고를 앞두고 있는데 결혼식 생각은 없습니다. 신혼집 마련 부담이 큰 상황에서 수천만 원 들어가는 예식이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계속 살 수 있는 좀 집을 사는데 필요한 자금으로 모으는 게 좀 더 낫겠다고 판단을 해서 결혼식은 그 모멘트고 그 순간이 그날이 지나면 끝나요. 이 씨는 또 친하지 않는 하객들 앞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것도 부담스럽습니다. 불필요한 절차와 의식보다 서로에게 집중하는 행복이 더 중요하다고 본 겁니다. 30대 유모 씨도 지난해 11월에 혼인신고를 했는데 결혼식은 생략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모아둔 모든 돈을 신혼집 마련에 보탰습니다. 주거에 대한 부분이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쪽으로 투자를 했고요. 한꺼번에 다 소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가족 중심의 소규모 결혼식, 이른바 초스몰 웨딩을 넘어 이제는 아예 결혼식 자체를 생략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겁니다. 실제 결혼 비용이 평균 2억 8천만 원에 달하고 집값을 빼더라도 결혼 비용이 5천만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결혼식을 건너뛰거나 하더라도 외형보다 실속을 더 챙기는 추세입니다. 혼인신고부터 하고 결혼식은 좀 나중에 하겠다라는 젊은 친구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폭등세는 꺾였어도 집값은 여전히 부담스럽고 경제 침체의 그림자까지 짙어지면서 결혼식을 생략하는 풍경이 어느새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게임을 했을 뿐인데 일종의 포인트가 생겨 도시락이나 생수를 살 수 있는 서비스를 한 편의점에서 내놨습니다. 손님만 수지 맞은 것 같지만 편의점 입장에선 고객을 끌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이라고 합니다. 김충년 기자가 보도합니다. 밥과 반찬들을 직접 구성해 도시락을 만들고 원두와 시럽을 골라 커피를 얼마나 빨리 만드는지 겨루기도 합니다. 게임 미션을 완수하면 가상 토큰을 주는데 실제 편의점에서 할인권 형태로 현금처럼 쓸 수 있습니다. 게임하면서 돈을 번다는 플레이 투 원 게임입니다. 20대에서 30대 분들이 가장 앱 사용이 많으신 편이고 보통 출근길에 간편히 드실 음식이나 음료 이런 거 주로 구매하시는 편이에요. 최근 편의점은 택배 수거는 물론 근거리 배달, 전기차 충전, 공문서 출력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을 끌어모았는데 이번엔 게임에 익숙한 소비층을 겨냥해 영역을 넓힌 것입니다. MZ세대들도 이런 재밌는 경험을 좋아하긴 하지만 계속 자주 오시는 30대, 40대 고객까지도 좀 이런 게임을 즐기고 가상 공간인 메타버스에 점포를 차린 업체도 있습니다. 실제 매장 같은 공간에서 물건을 사고 결제도 합니다. 올 초에 문을 열었는데 지금까지 3천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편의점 업체가 만든 캐릭터가 가상 공간에서 인플루언서 대접을 받을 만큼 인기를 누리기도 합니다. 편의점이 게임과 가상 공간에서도 생활 거점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TV조선 김충영입니다. 올 여름부터 국내 코로나 우세종은 BA.5 변이였는데요. 이 변이에 특화된 화이자 개량 백신 접종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기존 백신보다 변이에 대한 예방 능력이 2배 정도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재훈 기자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 신규 확진자는 48,465명. 일요일로 따졌을 때 지난 9월 4일 이후 10주 만에 최대입니다. 오미크론의 하위종인 BA.5 변이가 전체의 91%로 지난 7월 이후 국내 우세종 지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BA.5 변이에 특화된 계량 백신은 아직 국내선 접종되지 않았는데 내일 화이자 계량 백신 접종이 시작됩니다. 이가 백신은 변이에 대한 감염 예방 효과가 기존 백신보다 1.6배에서 2.6배 높습니다. 기존 백신을 2차례 이상 맞은 18세 이상 성인 전체가 접종 대상입니다.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등에서 사전 예약하거나 병의원을 방문했을 때 여유분이 있는 경우 바로 맞을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최근 백신 접종률이 매우 낮은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2020년하고 2021년 초만 해도 백신이 없어서 난리를 쳤는데 지금 백신이 있는데 맞지 않는다는 게 문제인 거죠. 지난 10월 11일부터 동절기 추가 접종이 이뤄졌지만 지금까지 대상자의 3.5%만 계량 백신을 접종했습니다. TV조선 박재훈입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사는 분들이 늘면서 반려인이 지켜야 할 예절도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반려동물을 키울 자격이 되는지를 평가하는 시험이 치러졌는데 그 현장을 노도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목줄을 맨 반려견이 보호자와 함께 정해진 코스를 따라 걷습니다. 횡단보도 앞에서는 보호자의 말을 들은 뒤 침착하게 기다립니다. 많이 떨렸는데 생각보다 재밌기도 하고 핫하도 새로운 경험할 수 있어서. 한 반려견은 긴장한 탓인지 경로를 이탈해 되돌아오기도 합니다. 얘가 최초로 역주행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억에 남는 행사가 아닐까. 오늘 시험엔 길거리를 떠돌다 안락사를 당할 뻔한 유기견들도 참여했습니다. 동물보호단체가 유기견은 길들이기 힘들다는 편견을 깨기 위해 함께 출전한 겁니다. 유기견이라는 편견에서 좀 벗어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그 안락사 그 대기에 오른 아이들을 입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합격을 위해서는 흥분하지 않고 다른 사람 지나치기, 횡단보도와 멈춰서기 등 6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왼쪽으로 꺾어서 앞쪽으로 쭉 직진하실게요. 보호자의 줄담김 정도와 대처 능력 등을 종합평가해 60점을 넘기면 합격 처리됩니다. 전국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은 312만 가구. 이번 시험은 올바른 반려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습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미국 에어쇼에서 군용기 2대가 공중에서 충돌한 뒤 추락했습니다. 2대 모두 2차 세계대전에서 활약했던 희귀 기종들이었습니다. 당국은 사상자 규모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류주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B-17 폭격기가 굉음을 내며 하늘을 가로지릅니다. 반대편에서 날아오른 전투기가 방향을 틀지 못하고 갑자기 폭격기에 부딪힙니다. Oh no! Oh my God! 군인의 날을 기념해 열린 에어쇼에서 군용기 2대가 공중 충돌로 추락했습니다. 아직 공식 인명 피해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조종사 협회는 퇴직 조종사 2명이 타고 있었다고 전했고 현장에 있던 언론인은 6명 가까이 숨졌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사고가 난 B-17 폭격기는 보통 4명에서 5명이 탑승할 수 있고 P-63 전투기는 조종사 1명이 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방항공청 등은 사고기들이 고도를 급히 낮추며 하강하는 과정에서 충돌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The NTSB will be doing a very thorough and complete investigation, at which time they will release a preliminary report. 해당 군용기 2대는 모두 2차 세계대전 때 맹활약했던 역사적인 기종입니다. 몇 대 정도만 오늘날까지 남아서 일반에 공개되고 있는데 미국에선 과거에도 구형 전투기의 에어쇼 사고가 잇따라 안전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TV조선 류주현입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가 팽팽합니다. 범국민 서명운동을 시작한 민주당은 국민 대다수가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며 민의를 따르라고 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태원 참사를 정치적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정민진 기자 리포트 전해드리고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을 향해 민의를 외면하고 대통령의 오더만 충실히 따르고 있다며
국정조사에 동참하라고 거듭 촉구했습니다. 국민 대다수가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장관 하나 못 지키느냐는 대통령의 역정에 국민의힘은 국정조사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3시까지 온라인에서만 23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국정조사 추진을 위한 서명에 참여했다며 정부 여당을 압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비극을 정쟁거리로 이용한다며 맞섰습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국민과 유가족의 애타는 마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오선인 서병수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해 민주당 대표란 자가 희생자 명단과 영정이 필요하다며 촛불을 들겠다고 선동질에 나섰다고 지적했습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내일 3선 이상 중진 의원들과 비공개 간담회를 열고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에 관한 의견 수렴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일각에선 다수당인 민주당이 단독 처리 방침까지 밝힌 상황이어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와 민생 입법 처리 등을 놓고 협상에 나설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TV조선 정민진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한송원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는 이재명도 정치 공동체입니다. 네. 지난번에는 이재명 대표와 김용 부원장 등이 경제 공동체인가를 따져봤는데 새로 나온 사실이 있는 겁니까? 네, 지난번에는 이재명 대표와 그의 핵심 참모이던 정진상 실장, 또 김용 부원장 등이 정치적 동반자고 이 공동 운명체적 성격을 가진다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경제 공동체라는 개념을 굳이 끌어올 필요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는데요. 이번에 나온 이 정 실장의 압수수색 영장을 보니까 이 검찰이 본문 첫 장에 2005년부터 이 대표와 정 실장이 정치적 공동체가 되었다 이렇게 분명히 했습니다. 예. 경제 공동체는 말맞다나 경제적 이익을 공유한다는 그런 의미로 들리고요. 네. 정치 공동체는 어떤 의미입니까? 이 정치 공동체 한마디로 이 경제 공동체보다 상위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 정 실장이 이 대표와 정치적으로 한 몸이라는 건데요. 이 정 실장의 압수수색 영장에도 또 김용 부원장의 공소장에도 모두 두 피의자가 이재명 대표와 어떻게 첫 인연을 맺었는지 또 이 대표가 정치적으로 성장해 가면서 두 사람이 왼팔, 오른팔로 10년 넘게 어떻게 움직였는지 자세히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검찰이 정치 공동체라고 규정했다는 것은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이 사실 이 경제 공동체라는 개념도 법률적 용어는 아닙니다만 네. 이 박 전 대통령이 뇌물죄가 적용되는데 결정적으로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조계에서는 이번 정치 공동체 개념으로도 이 대표에게 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특히 당시 말세필은 최 씨에게만 갔는데 이 김용 부원장이 받은 정치 자금이나 이 정진상 실장이 받은 뇌물은 사실상 혜택이 이 대표에게 간 측면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 정치 공동체 안에서 이 정 실장이나 김 부원장이 이 대표의 선거 당선 같은 목표를 갖고 적극적으로 선거 운동을 했는데 이런 이유에서 이 대표 대신 대리인 역할을 하면서 돈을 대신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전히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은 결백을 주장을 하고 있죠. 네, 지난 10일에도 김의겸 민주당 대변인은 이 검찰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을 했는데 한번 같이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유동규를 중심으로 한 몇몇 사람들의 진술에만 의존을 하고 있고 그를 뒷받침할 만한 물증, 그러니까 무슨 영수증 쪼가리 하나 제대로 증빙하지 못하고 네, 김 대변인의 말 한마디로 증거가 없다는 건데요. 이 정 실장이나 김 부원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면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지만요. 이 검찰은 공소장이나 영장에 담긴 유동규 전 본부장의 진술엔 어느 정도 통신, 문자, 위치 기록, 동선과 같은 객관적인 증거가 뒷받침됐다 이런 입장입니다. 아직 이 대표를 직접 조사하기 전이어서 공개를 하긴 어렵지만요. 이 주요 증거들이 재판 과정에서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장동 사업을 최종 결재 승인한 성남시장으로서나 또 정 실장과 김 부원장과 선거 때마다 함께 해온 이 정치 공동체로서 이 대표가 책임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네.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볼까요? 네, 첫 번째 물음표 이재명도 정치 공동체의 느낌표는
리더의 자격으로 뽑아봤습니다. 이 검찰의 칼끝이 이 대표를 향하는 분위기인데요. 네. 그럼에도 이 대표는 허무맹랑한 조작 조사라고만 답하고 있는데 이 대표가 분신이자 이 최측근으로 밝힌 정 실장으로 수사망이 좁혀진 만큼 국민들도 책임 있는 답변을 기대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물음표는 뭡니까? 네, 두 번째 물음표 친윤의 부활입니다. 예. 친윤하면 권성동 의원, 장제원 의원이 생각이 나는데요. 근데 윤 대통령하고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다는 얘기들이 많던데요. 네, 맞습니다. 이 지난 8월 말이죠. 이 대통령실 개편 작업과 맞물려서 이 장 의원은 백의종군을 선언하면서 일선에서 후퇴를 했고 네. 이 권성동 전 원내대표도 취임 5개월 만에 당 혼란상의 책임을 지고 사퇴를 선언했었습니다. 하지만 여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좀처럼 국정 지지율 30%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이 대통령실 비서실장이나 정무수석이 정무적 컨트롤 타워 역할을 잘 못한다는 우려 속에서 일명 권장 듀오가 최근 다시 급부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권장 듀오. 오래간만에 들어보네요. 네, 이 권 전 대표가 물러나는 과정에서 두 사람 사이에 이견이 있었고 불화설이 있었죠. 아직도 차기 당권을 두고 이 동상이면의 측면이 있기 때문에 둘 사이는 가까워지기 어렵다 이런 분석도 많은데요. 하지만 윤 대통령은 이 권장 듀오에게 다시 정무적 역할을 지키면서 재신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여권에선 대통령 입장에서 결국 믿을 건 장제원 의원 아니겠느냐 이런 말들이 나오고요. 또 장 의원이 다가온 전당대회에서 대통령과 당의 뜻을 하나로 만드는데 가교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장제원 의원이 다시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단독으로 취재한 사실인데요. 이 장 의원이 이달 말 친윤계 의원을 중심으로 공부 모임을 공식 출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달 30일 수요일에 첫 모임을 시작으로 격주로 진행이 되고 62명이 참여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차기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도 있습니다. 또 총선을 앞두고 당내 친윤 인사를 배치하는 그런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들도 나오더라고요. 네, 전당대회 그리고 내후년 총선에 대비해서 당 질서를 재편하는 작업이 들어간 건데요. 이 과정에서 친윤계 의원들이 사무총장과 같은 주요 역할을 맡을 거란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당내에서 윤심을 구심점으로 하는 이 움직임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두 번째 물음표도 정해볼까요? 네, 두 번째 물음표 친윤의 부활의 느낌표는 핵심은 국민 눈높이로 뽑아봤습니다. 이 무엇보다 이 정권이나 정치권의 입김이 아닌 국민의 뜻을 세심하게 반영한 정치, 이 국민 눈높이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네, 한성원 기자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례적인 고온 현상이 이어지다가 오늘 날씨가 급격하게 추워졌습니다. 체온 조절 잘 해주셔야겠는데요. 월요일 아침 출근길 오늘보다도 춥겠습니다. 서울 8도, 대전 7도로 출발을 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서울 14도, 대전 15도, 부산 18도 예상됩니다. 여기에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 기온은 이보다 더 낮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건강관리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밤까지 비가 가끔 지나겠고요. 기온이 낮은 강원 산간 지역으로는 눈이 내려 쌓이기도 하겠습니다. 내일은 아침부터 오후 사이 경기 북부, 영서 북부 지역에 비가 조금 지나겠고요. 서울 등 수도권과 강원 지역으로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대부분 해상에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내일까지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요. 동해상에는 물결이 최고 5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또 너울성 파도가 강하게 밀려올 것으로 보이니까요. 해안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가오는 목요일 수능 날에는 전국이 맑은 가운데 큰 추위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요즘 민주당 이재명 대표만큼 생각이 많을 사람이 있을까 싶습니다. 검찰 수사는 누가 봐도 이재명 대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정치 생명이 끝날 수도 차기 대선을 향해 날개를 달 수도 있는 두 길이 보입니다. 이 대표의 입장은 일관됩니다. 검찰 수사는 조작이자 야당 탄압이고 무엇보다 자신은 1원도 받지 않았다는 결백입니다. 그렇다면 공당인 민주당을 방패막이로 이용한다는 비판을 듣느니 어떤 정치적 고려 없이 앞으로 있을지 모를 검찰 수사에 당당히 임하고 또 기소가 된다면 재판을 통해 결백을 입증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요?
양쪽 모두에게 사활이 걸린 너무나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 그 과정에서 혼란이 지속되는 걸 바라는 국민은 없을 겁니다. 이재명 대표와 검찰의 싸움이 소모적이고 엉뚱한 잡음을 낼까 아슬아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